전편에서는 중일전쟁 개전 당시 중국의 군벌과 그들의 군사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편부터는 그 시기 일본군의 군사력과 그들이 일으킨 전쟁의 허실을 세 가지 콘텐츠로 나눠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일전쟁 직전인 1936년 당시 일본 육군은 17개 상설사단에 2개 보병연대, 2개 포병대대, 2개 기병중대로 편성된 4개 독립혼속여단, 그리고 4개 기병여단, 5개 포병여단, 3개 전차연대 등 상비군만 3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을 약 190만 명 정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당시 일본군이 수행하던 작전 범위에 비해 상비군의 경우 그다지 많지 않은 규모인데, 그 이유는 러일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소규모 정예군만을 추구했기에 1936년을 기준으로 병시 현역 입대율이 입영 대상자의 15%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이었죠. 당시 일본은 국민개병제를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입영 대상자 모두를 입대시켰다가는 산업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소수의 군대만을 유지했기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대신 우수한 인적 자원만 골라서 입영시켰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병사들을 확보할 수는 있었죠. 그러나 중일전쟁이 점차 확대되자 학력이나 신체 조건이 부족한 자원까지도 마구잡이로 증병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일본군의 수준은 급격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는 일본이 일으킨 모든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던 관동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 러일전쟁의 승리로 창설된 관동군은 러시아, 즉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했던 군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를 석권하자 소련은 당시 6개 사단뿐이었던 극동주둔군을 20개 사단, 37만 명으로 대폭 증강시켰습니다. 그러자 소련군의 병력 증강에 자극을 받은 관동군도 3개 사단이었던 병력을 2배로 늘려 6개 사단으로 증원시켰죠. 그러나 병력 증강 경쟁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두 방면군은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점차 병력을 늘리는 치킨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극동소련군은 1940년에는 사단수를 30개 사단까지 늘렸다가 독일의 침공으로 병력을 대폭 유럽 전선으로 돌리는 바람에 한때 2성급 부대를만 남겨놓게 됐었지만, 종전해인 1945년 독일이 패망하자 다시 극동의 45개 사단, 무려 150만 명의 병력을 이동, 일본을 압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동군도 정예 상설사단을 중심으로 1940년에 12개 사단, 40만 명까지 편제했다가 중국 전선이 확장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부 병력을 남방 전선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번영은 대소련전에 대비해 병력을 늘려달라는 관동군의 칭얼거림이 계속되자 다시 병력을 늘려 오히려 24개 사단 66만 명으로 증강, 소련의 침공에 대비하게 했죠. 그러나 1943년에서 44년경 주력 부대가 대부분 남방 전선으로 다시 차출되고, 45년에는 본토 결전에 대비한답시고 주력 사단을 본국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정작 소련의 침공이 목전에 왔을 때는 부실한 2성급 부대만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관동군 병력의 절대 수치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차출된 만큼 2성급이든 3성급이든 병력을 계속 보충해줬으니까요. 결국 그동안 2성급 부대만을 배치했었지만 유럽 전선이 정리되자 대규모 정규사단을 만주로 옮겨온 소련군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시 관동군은 중국 전선이 확대되거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 남방 전선이 생겨 병력이 되고 필요할 때도 거꾸로 병력이 계속 늘어나는 마술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술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역시 관동군의 존재 여부, 즉 소련의 공격에 대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중일전쟁이 절정기에 들어갈 무렵에는 소련은 독일의 침공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였고, 1944년 이후에는 중국 전선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여 1939년 5월에 일어난 노문한 전투에서 소련군에게 호되게 당해왔던 트라우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1944년부터 이미 소련군의 극동이동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군의 만주에 대한 역공을 우려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삼국 간섭과 러일전쟁이라는 케케묵은 악몽 때문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륙 군사반란을 전후로 득세하기 시작한 도조이 데키, 스기야마 아지메, 도이에라 겐지 등 통제파 무리들이 중국 침공을 주창할 때 이저라 간지 등 참모본부 내 대중국 전쟁 반대론자들이 펼쳤던 러시아의 부활과 중국의 각성이라는 대소련 정책의 이유가 현실화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정세에 관해 문외한이었던 통제파 일당들이 막상 전쟁을 일으키고 보니 중국은 아무리 공격을 해봤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소련은 공산 정권 수립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옛 러시아 제국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제파들도 나름 소련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중국 침략을 시작했지만 그 ABC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좀 더 세련된 방법, 소위 반공협약으로 미국과 서유럽, 반공 노선을 걷고 있던 장제스의 중국과 소를 먼저 붕괴시킨 후 시베리아를 접수하고, 그 동력으로 애국심은 단 1도 없는 중국의 군부를 하나하나 포섭, 괴뢰 정부를 세워 종국에는 중국을 지배한다는 전략, 소위 반공주의 정책을 징검다리로 활용해야 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자신들이 일으킨 중일전쟁으로 소련은 독일과의 대결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우방이자 같은 반공주의 국가였던 영국과 미국은 적이 되어버렸으며, 결국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숨통이 끊어지게 될 지경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래서 어느 나라든 세계 정세를 꿰뚫어보는 식견과 해안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런 지혜를 가진 이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성이라도 가진 지도자라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런 지도자의 요건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일전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대본영은 소련 견제라는 이유를 앞세워 1938년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사원 같은 급조된 신편사단 한 개를 창설, 진압파견군에 보낸 대신 진압파견군에서 잔뼈가 굵은 상설사단 2개를 빼내 관동군에 배속시켜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중일전쟁으로 중국 전선이 끝도 없이 확장되고 있었지만 정예부대인 상설사단은 할 일이 없는 관동군에게 보내주고 급조한 애송이 사단을 끔찍한 전쟁터인 중국 전선에 보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쓰잘데기 없던 관동군이야 8개 사단 중 무려 7개 사단이 제1, 2, 4, 7, 8, 11, 12사단 같은 최정예 상설사단으로 편제되게 됐습니다. 당시 관동군의 주요 임무가 비정규전이라 할 수 있는 항일 무장 세력과 비적 토벌 임무였을 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대신 전선이 끝도 없이 늘어나 대소면도 못 가릴 처지였던 진압파견군은 경험 없는 신兵사단을 주력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통제파가 장악하고 있던 대본영은, 아니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분쟁 지역이 중국인지 아니면 소만 국경인지도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는 금치산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중일전쟁 개전 시기인 1937년 기준 일본 육군은 한꺼번에 4개 사단을 해체시켜버린 1925년에 우카기 군축으로 줄어든 17개 상설 사단 체제에서 1937년 7개 사단을 다시 창설시켜 조선군 1개 사단과 황실 군의사단 포함 총 24개 사단 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주둔하던 1개 사단과 도쿄 방해를 위해 유일하게 본토에 남아있던 근위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A급 상설사단 5개와 신설사단 1개가 할 일 없는 관동군에 배치될 때에도 정작 광대한 전사에서 실전을 치르던 진압파견군에는 고작 B급 상설사단 10개와 신설사단 6개만이 할당됐을 뿐이었죠. 결국 이런 병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1938년에 들어서자 중국 전선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고만 합니다. 어찌 보면 이는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신설 7개 사단 전부를 중국 전선에 보내줘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알맹이는 몽땅 관동군에 활당해 쳐버렸으니 그 결과야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대본영은 이런 난국을 타개한답시고 고육직책으로 다시 한번 10개 사단의 추가 창설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대본영은 전선 교착의 극복을 빌미로 재차 어렵게 창설된 사단 중 또다시 9개 사단만 중국 전선으로 보내고 나머지 1개 사단은 관동군으로 배속시켜버렸습니다. 이어 1937년에 창설되어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먹기만 하던
실전 경험은 전무한 관동군이야 26사단을 중국 전선으로 보내고 대신 중국 전선에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으로 맹활약하던 전통의 정예사단인 7사단과 11사단을 빼내 한가기 짝이 없는 관동군으로 보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부대 이동까지 해버렸죠. 별 필요도 없는 관동군의 주머니에 항상 병력을 가득 채워넣어야 한다는 일본군 수뇌부의 습관적 강박관념 때문이었을까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원영은 이런 상황에 중국 전선에서 아무리 병력의 부족을 호소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고노에 몰리고 있던 태평양 전선에도 제대로 된 병력을 전혀 투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종전시까지 계속됐죠. 결국 일본은 관동군이라는 군 집단의 유지를 위해 자신들 능력 이상의 병력 확충을 시도하다 군대의 질을 떨어뜨려버렸고 아예 전황 자체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관동군의 전력 강화라는 덫을 만들었고 또 가뜩이나 부족한 병력의 운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렸을까요? 우리가 강탈한 최초의 거대 식민지이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원의 보고인 만주, 그리고 대륙을 향한 구름판인 조선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관동군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러일 전쟁의 승리로 탄생한 관동군이야말로 우리의 상징이요 일본의 대의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필요 병력의 1.5배수를 확보, 그중 다수를 관동군에게 몰빵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1944년이 지나갈 즈음에 일본은 아마도 이미 태평양 전선을 포기했고 중국 전선도 점차 축소해가며 종국에는 그런대로 체면만을 유지한 채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 대가로 관동군을 이용해 만주와 조선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다는 보관을 품었겠죠. 아니, 조선을 강제 병합하고 만주 침탈에 성공했을 때부터 이 영역이야말로 자신들이 절대 사수해야만 하는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토와 조선, 만주만 지킬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허황된 망상을 갖고 말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써먹어야 할 결정적인 시가 도래했을 때 관동군은 어땠을까요? 1945년 8월 9일 일본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한 소련군의 만주 전략 공세작전이 시작되자 무려 71만 3천 명이나 되던 관동군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만주와 조선만큼은 지키겠다는 망상에 구현은커녕 남아하는 소련군을 막아 자국민이 탈출할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기본적인 임무조차 방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합지졸, 그 이상도 아니 그 이하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국가의 명언까지 망쳐가며 유지했던 군대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동군, 그들은 제대로 된 방어작전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모두 도주하다 결국 병력의 84% 이상이 소련군의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중일 전쟁 초기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중국군보다 더 한심한 군대였던 것이죠. 중국 전선으로 가야 할 소중한 병력을 중간에서 빙땅만 치던 마치 사고만 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에가는 집안의 주정뱅이 마다를 같은 존재처럼 말입니다. 소련군의 만주 전략공세작전, 이 흥미로운 콘텐츠는 일본 제국의 흥망 시리즈 말미에 자세히 리뷰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방금 말했던 중국 전선의 증원을 위해 1938년에 시행된 10개 사단의 창설. 어쨌든 이때부터 모두에 언급했듯 일본군의 질적 저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개 사단의 증설을 위해 기존의 현역 대상이었던 갑종 이외에도 보충역인 제1을종과 제2을종까지 징병하기 시작했고 또 그 대부분을 훈련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중국 전선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이었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공익근무 요원들까지 모두 현역으로 입대시킨 후 기본적인 제식훈련과 행진하는 법, 군가 외우기, 총 쏘는 법만 대충 가르치고 전장에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현역을 마치고 예비역 5년 4개월까지 마친 민간인들도 다시 징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예비역을 마치고 예비군과 민방위의 중간 단계인 후비역까지 마친 노인들까지도 재징집했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긋지긋한 군복무를 마치고 더 지긋지긋한 예비군까지 마친 후
이가 갈리는 민방위까지도 끝낸 사람이 부록이 다 된 나이에 다시 현역으로 끌려나가는 심정. 그것도 오늘 당장 죽을지 모르는 끔찍한 전쟁터로 말입니다. 이러니 당시 강제 징집 때 중국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일본군 병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모두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또 어떤 이는 그리움에 사무칠 것 같은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를 가슴에 품고 전장에 투입됐을 테니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강제 징집된 조선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전까지만 해도 친일파 이외에 조선인은 신성한 황군의 병사가 될 수 없다. 라는 방침 때문에, 아니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는 믿을 수 없는 조선인에게 총을 쥐어줄 수 없다. 라는 소심함 때문에 조선인을 징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내선일체를 외쳤지 실은 그들 자체가 조선인은 일본에 절대 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38년부터 병력의 부족을 체감하기 시작한 일본 군부는 이해부터 시작된 지원병, 이어 1943년부터 시행된 학병을 거쳐 1944년에 와서는 아예 징병을 통해 대대적으로 조선인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든 조선인들이 혹여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징집된 조선인을 철저히 분리하고 관리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 대우를 했죠. 그러다 보니 독립운동가나 사회주의자들의 친족들은 아예 징병에서 제외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반골 기질과 복수심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전황이 불리해지자 일본 군부도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동원용으로 자국 청년들은 물론 식민지 청년들까지 사지로 끌고 가는 동안 도쿄에서 펜타만 굴리던 책상잡이 고위 군 간부들은 고급 요정의 기생 파티에 빠져 날이 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발이나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아니 일본 군부가 이런 반발을 자연스럽게 덮어버릴 방법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이었죠. 바로 일본 군부와 히로히토가 그동안 그렇게 공대로 만들어왔던 신정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무단 통치술, 즉 미개하기 짝이 없는 전체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군국주의 체제 아래 천황폐하 만세로 대변되는 바로 그 통치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통치술로 모든 일본 국민을 쇠내 신의 아들이라 참칭하던 천황의 사회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을 군인화시키고 전 국토를 병영화시켜버린 것이죠. 어쨌든 중일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이렇듯 일본 육군의 병력 수는 이번 편을 시작할 때 언급했던 17개 사단 38만 명의 2배가 넘는 무려 34개 사단 131개 연대 총 115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정신력으로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일본군의 수준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당시 일본군에 대해 한꺼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앞서 말했듯 예비군의 숫자는 많았지만 막상 유사시 신속하게 이들을 동원하여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메이지 유신 이래 오랜 전통을 유지하던 17개 상비 사단들은 장비도 나름 충실한 데다 전원 갑종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나름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이들만으로는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급히 새로운 사단을 대대적으로 창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대는 신병과 예비군이 대부분인데다가 훈련된 간부와 하사까지 부족해서 심각한 질적 저하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의 강점은 구타 등 가혹행위에 점철된 것이긴 했지만 어쨌든 초급 장교와 하사관을 중심으로 한 병사들의 강인한 인내심과 훈련, 철저한 복종 문화에 있었는데 말이죠. 거기에다 현대전에 필요한 화력과 기계와 장비는 서구 열강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었고 기동전에 필수적인 차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1930년대 내내 군부가 군의 현대화 전술 교류의 개발 대신 정치 개입과 파벌 싸움에만 몰두한 결과였죠. 이로 인해 당시 일본군의 무기와 장비의 수준은 러일 전쟁 시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낙후된 분야는 병창과 수송 분야였는데 일본군의 병창과 수송 역량은 열강들 중에서도 가장 후진적이었습니다.
마치 19세기 보불 전쟁이나 미국 남북 전쟁 당시의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말입니다. 특히 수송 능력의 부족으로 일본군의 이동은 주로 철도와 음화에 의존했기에 작전 수행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자기 발에 의존해 광활한 중국 땅을 그저 터벅터벅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수송 능력의 한계는 병참 능력의 저하로도 고스란히 이어졌는데, 공세를 시작하려면 병력은 물론 필수적인 탄약이나 식량 등 필요한 모든 물자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장시간에 걸쳐 공격 개시 지점까지 수송해야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세 지점까지는 어쩌지 맞춰 공격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공격 부대가 중국군의 제1선을 돌파해 들어가면 그 공격 부대의 진격 속도를 병참 부대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 전장을 장악하고 전과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철도와 도로가 빈약한 내륙 깊수위까지 진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런데 일본군의 치명적인 약점은 다른 곳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일본군의 편제는 사단이 최상의 편제였고 그 이상의 편제는 전시에만 임시로 편성됐었다는 점입니다. 일본군은 당시 여타 유럽 열강들의 군대처럼 향토연대 체제였기 때문에 본토에 주둔하던 근위사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대의 병사들은 서로 동양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부대원끼리의 결속력은 매우 강했지만 타 부대에 대해선 매우 배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의 군대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이런 향토연대의 맹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군정과 교리 또는 군율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그런 경험조차도 없었죠. 럴 전쟁 때에도 사단 통합 합동 군사작전은 거의 없었고 그 광대한 지역에서 비효율적이기 그지없는 사단 단독 작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들만의 전매 특허인 파벌 싸움까지 얽혀져 있었죠. 이렇듯 일본은 군 단위의 통합 군사 작전이라는 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일 전쟁이 확대되자 일본군은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개의 사단으로 구성되는 야전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령부가 이하사단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사단별로 제각기 작전을 수행하는 단독 작전 형태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죠. 장군들 역시 대병력을 입체적으로 지휘해본 경험도 또 그런 교류를 연구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파벌이라는 문제는 여지없이 개입됐죠. 결국 중일 전쟁 당시 일본군은 독일군이 유럽에서 보여준 입체적인 기동전이나 대규모 포위 선멸전 같은 전격전은 흉내 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중국군은 이런 일본군의 약점을 간파해 그렇지 않아도 사단별로 쪼개져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작전 위에는 구설질 모르던 일본군을 더욱 깊숙이 유인해 분산시킨 다음 사방에서 단순해 포위, 각계격파하는 전술로 큰 타격을 입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피점령지 내에서의 게릴라 활동 역시 멈추지 않았죠. 결국 이 때문에 일본군은 중일 전쟁 내내 중국의 해안선과 도로, 철도 같은 주요 전략 지점을 단지 점과 선으로만 확보했을 뿐 전쟁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중국 대륙의 어느 일부라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